현재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하나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전 세계를 향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대한 운송 체인의 모든 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글로벌의 신속한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 파트인데 이때 대한항공이 등장합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2020년 물류 관련 최고 저널 중 하나인 에어카고 월드가 주관하는 에어카고 엑설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수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전세계 항공물류에서 오랜 기간 최상위권을 유지해왔고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주목받는 기업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업계는 여객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나 물류 수송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의 인적 교류 대신에 물적 교류가 폭증하며 이러한 국가 기관 산업은 한국과 같은 무역 국가에는 반드시 필요하며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커지는 화물기 수요를 기존의 여객기의 좌석을 떼어내고 화물을 싣거나 좌석에 화물 안전벨트를 걸어 보내는 등 여객에서 난 손실을 화물로 최대한 메우면서 흑자 전환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최근 대한항공이 보여준 한 장면은 국제사회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고난도의 항공 카고 스킬이 중요한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실은 특수 컨테이너가 세간의 주목을 이끈 것인데요. 바로 영하 60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컨테이너가 항공기에 실린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최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동시 생산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등 초저온 배송을 단시간에 해내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저온 컨테이너에 실어 제시간에 운송할 항공사는 18개국인데 여기에 한국은 백신 원료까지 생산해낼 수 있어서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인수 등으로 어수선한 아시아나도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어 수송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관련 기구에 따르면 현재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약 100억 회분의 접종량이 필요하며 백신 품질 유지 및 긴급성으로 인해 항공 수송이 필요해 백신 본격 양산 후 항공 운송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전망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전 세계에 필요한 백신 수송을 위해서는 8천여 대의 보잉 747 화물기가 필요할 것으로 최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대한항공은 최근 국내 최초로 백신 원료 수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8일 KE925편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여객기로 컨테이너 및 드라이 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을 수송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수송한 백신 원료 물질은 국내 업체에서 생산되어 마이너스 60도 이하의 냉동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유럽 내 백신 생산 공장까지 운송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백신 수송 작전은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최종 접종까지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아야 한다면서 인간이 가진 운송 기술의 거의 마지막 단계를 동원하고 접종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전합니다. 이럴 때 국가별로 활약해줄 빅체인 에어카고는 반드시 전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화물 영업 및 특수화물 운송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 백신 수송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온도를 확인하고 운송 시 필요한 장비, 시설 분석 및 확보, 백신 출발, 도착 경유 지점의 필요시설 점검 및 전용 공간 확대 등 코로나 백신의 급조온 냉동 수송에 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신 생산을 위해서 델타나 대한항공 같은 거대 에어카고 회사들이 원료를 정확한 시간에 수송하여 마침내 생산된 백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예행 연습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원료가 만들어져 매사추세츠주에서 mRNA로 변환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백신계에선 최신 기술인 이 mRNA를 활용한 백신인데 이렇게 변환된 mRNA는 다시 한번 미국의 미시간으로 가서 지질 나노 입자로 포장되어 백신 원액이 되는 것입니다. 백신 원액만 되는 데 있어서 무려 3단계의 미국 주를 항공운송으로 정확하게 초저온으로 운송하는 카고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원액을 접종 시엔 생리식염수에 섞어 희석한 다음 주어진 시간은 단 5일, 화이자 백신 특성상 냉장 상태로 영상 2에서 8도가량 버틸 수 있는 시간은 5일이므로 배송을 비롯해서 접종하는 사람과 의료진까지 손발이 잘 맞아야 제대로 된 접종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신뿐만 아니라 주변 장비인 주사기는 물론이고 각종 의료 장비도 백신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페덱스와 UPS 등 물류 허브 등을 총동원해 최우선 프라이어리티 배송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을 딱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전합니다. 실제 배송 예행 연습 중 접종 기구가 백신보다 이틀 늦게 도착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주어진 5일의 시간 중에 이틀을 버리는 것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죠. 행정 의료기관의 준비 상태 혹은 날짜마다 접종 가능한 인원이 상이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95% 가장 효능이 좋은 것과 동시에 모더나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할 화이자 백신을 초기에 제대로 접종하는 것에 많은 국가들은 사활을 걸며 콜드체인 및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소위 백신 노쇼가 다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 노쇼라는 개념은 전에 없었던 이야기인데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화이자 백신과 같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백신을 제때 못 맞으면 그대로 백신을 버려야 하는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도착했는데 의료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어떠한 제3의 형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콜드체인은 문제가 없는데 해산물 소비와 유통이 전세계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 유통 인프라도 비슷하게 운용하면서 전국적으로 백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지정한 날에 와서 맞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의 백신은 종이 쿠폰으로 우편으로 발송되어 다시 한번 전화로 병원의 날짜를 확인해 예약하고 최소한 아날로그식으로 2, 3단계를 거쳐야 백신 접종을 간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쿠폰을 배부하는 데 생기는 필연적인 쿠폰 분실과 확진자 취합하는 데 쓰는 팩스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총체적 백신 접종 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전 세계 최고의 에어카고 회사들이 적기에 백신을 일본에 배송해주고 콜드체인으로 배송을 하더라도 막상 버려지는 백신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접종할 기회까지 빼앗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소 삐끗한 가운데 당분간은 수많은 국가에서 선호할 화이자 백신이 낭비가 된다면 많은 국가에서는 민폐로 치부하며 일본에 적지 않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누가 백신 접종가인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미취학자, 노숙자, 사회 취약 계층 등은 전산상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백신 접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도 많은 데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원을 파악하고 우편 쿠폰을 배송하는 방법도 상이해 단 5일 만에 모든 접종이 완료되어야 하는 화이자나 다소 보관기간이 길다는 모더나조차도 제대로 된 백신 접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는 밤샘 백신 접종이 등장할 수 있는데 백신 수송이 급하게 된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동사무소 직원이 모두 일일이 명부를 들고 나와서 한 명 한 명 수기로 대조하면서 의료진과 함께 밤을 새서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닌 것은 이미 코로나 관련한 아베노 마스크, 재난지원금, 마이넘버 카드 등록 등 수많은 행정에서 아날로그 방식 때문에 한국은 일주일 안에 끝낸 문제를 일본에서는 6개월 이상 걸렸던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영국 조사업체 에어피니티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확보해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는 일본이 2022년 4월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늦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백신이 들어오기만 하면 퀵 서비스에 준하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항공 등 최상의 에어카고도 갖춘 데다가 전국적인 스피드 물류망과 더불어 질병관리청의 시스템 관리로 모든 국민이 백신이 검증된 시점에 제대로 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백신 접종은 생산과 유통, 국가의 행정력까지 총동원돼야 하는 인류의 프로젝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빠른 시일 내로 검증된 백신이 들어와 코로나를 극복하는 재료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X 공동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뒤통수를 친 것이죠. 만약 인도네시아가 KF-X 공동개발에 돈을 떼고 라팔 전투기 구매로 방향을 전환한 사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한국은 개발 비용 조달과 개발 후 수출 전략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번 통화에서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현지의 한 TV 방송은 관련 내용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연말까지 프랑스 전투기 3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간의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48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비슷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당시 나팔 전투기와 스코르펜급 잠수함의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아무튼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KFX 사업에 2272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공동 개발 계획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신 보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측의 의중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부터 지급을 미뤘고 현재 5천억 원가량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발을 빼면 KFX 수출 물량은 그만큼 감소하고 한국의 개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됩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공군에 배치된 타우러스 또는 차세대 타우러스 350K2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KFX 체계와 통합해 수출하는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의 핵심 인사들이 한국을 급히 찾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졌는데도 입국을 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때문입니다. 이번 방한단은 장관 4명에 보좌진, 경제인까지 총 40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16일 인천공항 도착 후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오는 대로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장관들은 18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식에 참석합니다. 이들은 해당 일정 앞뒤로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 한국 기업 고위급을 면담하고 산업 현장을 방문한 뒤 19일 오전 귀국길에 오릅니다. 작년 11월 25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타결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 서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애국 대우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이게 됩니다. 한국에게도 불리한 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부문 장관들이 이런 엄정한 시국에 총 출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가 얻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등 배터리 업체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왔죠. 따라서 LG와 협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LG 솔루션이 북말루쿠 등의 니켈 광산 채굴 사업부터 재련 산업,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까지 한꺼번에 투자하도록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방문 기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해 계약서든 투자 의향서든 무엇이든 체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방문 기간 중 여전히 체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한편 LG는 에너지 솔루션 분야 말고도 S사의 사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LG CNS가 1,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 시스템을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약은 역대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 기준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공공 IT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LG CNS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라는 점이 인상적이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IT 분야 교류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험을 전달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인도네시아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17개 기관 6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3년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IT 분야 외에도 여러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수자원 개발에 필요한 현황 파악에 나섭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15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이 같은 내용의 국장급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고 지난 1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남동부의 플로레스 섬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개발이 더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문 자료가 부족해 수자원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곳이죠. 환경부는 2022년 말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플로레스 섬의 수문 자료 감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문 관측소 7곳과 종합상황실 설치를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이 플로레스 섬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한국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부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인도네시아와의 물관리 협력이 진전돼 우리 기업의 신남방 물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번 사업이 플로레스 섬의 디지털 수재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장기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플랜을 파악하기는 어렵네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다음이죠. 면적은 14번째로 큽니다. 그런데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고 IT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향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외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